돈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전에 먼저 성공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정말 큰 실수를 피하는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도 여전히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어떤 조치가 당신의 가치관과 목표와 일치하는지 파악하고 돈이 당신 인생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라. 안녕하세요. 미라클 북글님입니다. 봄 기운이 가득한 3월의 첫 업로드입니다. 오늘은 인생을 좌우하지만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 없는 돈을 생각하다 라는 니콜라우스 브라운 지음, 박재현 옮김, 청림 출판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돈에 관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의 모든 것을 담아놓아 저도 덕분에 돈에 대해 생각하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우선 이 책의 저자는 독일 내 재무 컨설턴트 업계의 선구자로 20여 년간 정신과학과 금융을 넘나드는 주제를 다루고 역사학 박사학위 취득 후에 대형 은행에서 근무하고 현재에는 독일 증권 신탁의 수석 파트너이자 미넨의 재무 컨설팅 회사 사구의 공동 대표로 깊이 있는 금융 상담을 위해 자신의 신념에 따라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자산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은 많지만 실제로 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수많은 고객을 만나며 깨닫게 되어 이 책을 통해 돈에 대해 제대로 알고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책의 1장에서는 돈에 대한 생각들, 돈을 둘러싼 갖가지 환상, 돈이 중요한 이유, 2장에서는 나에게 돈은 무엇인가, 3장,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4장에서는 돈, 어떻게 쓸 것인가, 이렇게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 권의 책에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읽다 보니 낭독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해 아쉽지만 특히 돈과 투자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고 도움받으셔서 나에게 적합한 투자 방법을 꼭 찾으시고 아름다운 부자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왠지 불안함이 조금은 있었던 돈에 대해 뭔가 안정과 소속감에 긍정적인 정리가 된 느낌입니다. 또한 돈을 벌고 쓰는 것의 밸런스, 즉 삶의 질을 절대 무시하고 살지 말아라 라는 저자의 조언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럼 책의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문맥상 끊기는 부분이 있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돈이 많을수록 행복해질까? 돈이 야기하는 문제 가운데 이제 도덕과 품성 다음으로 돈이 행복을 만드는지 아니면 적어도 더 만족을 주는지 문제가 남았다. 이것은 이 책의 핵심 질문 중 하나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재산이 더 나은 삶의 질을 얻는데 도움이 될까? 이 질문에 당장 대답하기 어렵다면 한 가지 확실한 답이 있다. 바로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점이다. 가난은 사회 참여와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고 기대 수명을 심각하게 감소시킨다. 반대로 돈이 더 많아져도 무한정으로 행복과 만족을 주지는 않는다. 어느 시점이 되면
자극의 한계만 변할 뿐이다. 인간은 체념과 결핍이 있어야만 부를 체감하고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돈 때문에 생긴 행복은 부유해짐에 따라 더욱 커진다. 그래서 만족은 재력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생겼다. 그런데 갈수록 곡선이 점점 평평해진다. 이 현상을 부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만족도가 최고를 찍는 위치는 달라지겠지만 1인당 연간 소득이 7만 5천 유로에 다다랐을 즈음이 되면 더 이상 만족도가 상승하지 않는 것만은 분명하다. 단지 돈이 모자라서 소비에 한계가 있을 때만 아래의 만족도 그래프가 의미 있는 게 아니다.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삶의 만족도도 언젠가 다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아무리 부자라도 잠재적인 고립 상태에 처하고 만다. 그래서 집이 클수록 담장이 높은 법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얼마를 모을지 그리고 그 금액을 모으기 위해 얼마의 시간을 투자할지 고민하는 사람은 더 많은 재산을 모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회사의 소유주 내지는 상당한 자산가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시간과 돈을 교환한다. 결국 당신이 모은 재산은 멈춘 시간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시간은 돈이다 라는 개념은 맹목적으로 이익의 최적화만 고집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미하엘 엔데가 쓴 소설 모모에 등장하는 시간 도둑을 떠올려보다. 시간을 돈으로 계속해서 교환할 때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상당하다. 시간이 멈추면 인간은 외롭고 불행해질 수 있다. 반면에 좋은 소식도 있다. 돈으로 멈춘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들 수 있다. 인간은 돈을 시간으로 되돌려 얻어낸 기회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 당신이 저축할 때도 이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돈은 곧 시간이다. 돈, 행복, 만족의 본질을 물을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 재력은 항상 상대적이라는 사실이다. 인간은 서로 비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지하철역 노숙자와 마크 저크버그를 비교하는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다. 인간은 자신과 직접 연결되고 같은 사회적 환경에 놓인 형제, 친구, 지인과 본인을 비교한다. 보통 타인은 우리보다 약간 나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남을 질투하거나 은연중에 불만을 내비치곤 한다. 내가 1년에 7만 5천 유로를 벌고 남이 10만 유로를 벌 때보다 내가 5만 유로를 벌고 남이 4만 유로를 벌 때 우리는 더 만족한다. 1990년대 초반 나는 여자친구와 함께 더블린에 있는 쉐어하우스에 살았다. 내가 받는 장학금과 여자친구의 할머니가 보내주는 200마르크를 더하면 우리 둘의 수입은 월 1,400마르크였다. 그중 절반은 임대료로 나갔다. 중앙 난방시설은 없었고 보일러 용량은 최대 7명이 따뜻한 샤워를 할 수 있는 정도였다. 그리고 서풍이 불 때는 커튼이 펄럭거렸다. 그렇지만 나는 인생에서 그때만큼 부유하다고 느낀 적이 없다. 왜 그랬을까? 당시 아일랜드는 실업률이 20%를 웃도는 가난한 나라였다. 우리와 함께 살았던 룸메이트들은 모두 우리보다 적은 돈으로 살아갔다. 나와 여자친구는 버스를 타고 다녔고 각자 자전거도 있었으며 아일랜드까지 스쿠터를 가지고 오기도 했다.
비싼 버스비가 부담되어 매일 40분씩 걸어서 학교 가는 친구 피오나에게 이것은 엄청난 사치였다. 룸메이트 에밀리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에밀리는 일주일에 한 번 무어거리에서 감자 한 포대, 당근, 사탕수수를 사서 만든 퓨레를 거의 매일 먹었다. 에밀리가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건 2달에 한 번 자기 부모님의 농장에 갈 때뿐이었다. 나와 여자친구는 고기가 먹고 싶으면 슈퍼마켓에서 고기를 샀고 영화관에 갈 여유도 있었다. 몇 주에 한 번 술집에 가면 파인트 잔으로 술을 3잔은 마셨다. 심지어 1년에 한 번은 인도 식당에도 갔다. 2000년대 초에 나는 은행에 취업했고 비교적 높은 급여를 받았다. 당시 내 고객들의 사회적 배경은 나보다 월등했다. 그들은 내 아이 친구들의 부모이자 변호사, 기업 컨설턴트, 의료계 종사자들이었다. 2000년대가 되어 나는 10년 전보다 재정적으로는 훨씬 나아졌지만 상당한 소외감을 느꼈다. 돈, 행복, 만족을 이야기할 때는 2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만족과 불만족은 자신과 타인을 비교함으로써 생긴다. 둘째, 돈을 많이 벌기만 해서는 만족을 느낄 수 없다. 그러므로 많은 컨설턴트가 선전하는 재정적 독립은 신기루나 다름없다. 돈을 잔뜩 모아 재정적으로 독립만 하면 행복해지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거라는 생각은 환상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은 돈만 있으면 모든 일이 잘 되리란 착각에 빠진다. 28세에 은퇴하기 또는 재정적 자유를 향해 가는 길, 7년 안에 100만 유로 만들기와 같이 비현실적인 책 제목에 현혹되지 마라. 이런 가치관을 쫓다 보면 반드시 실패한다. 만족할 만큼 충분한 돈을 모으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돈을 어떻게 써야 더 행복해질지 고민하지 않으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봐야 좋은 일은 없다. 돈 얘기를 제대로 하는 법. 배우자나 자녀와 돈 얘기를 할 때 감정을 다스리고 건설적인 결과를 얻으려면 몇 가지 명확한 규칙을 합의하는 것이 좋다. 이런 규칙이 바로 건설적인 대화와 성공적인 피드백 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이다. 자주 들어왔고 이해하기도 쉽지만 막상 실행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칼 리처드는 돈에 관해 대화 나누기 워크숍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꾸준히 돈에 관한 대화를 나누길 권했다. 이때 어떤 심적인 압박도 있어서는 안 된다. 바쁜 일과 끝에 끼니도 챙기지 못한 상태로 돈 얘기를 꺼내면 10중 8구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건설적인 결과를 도출하려면 가능한 구체적인 주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돈 자체만 놓고 보면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되도록 돈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는 게 낫다. 우리가 투자하려는 종목의 위험률은 감당할 만한 수준인가? 만약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우리의 돈은 실제로 어디에 있는가? 그런 다음 지난달 지출 금액 등을 살펴보자. 그러면 꼭 필요한 곳에 지출했는지, 지출을 줄여야 할 항목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갖고 모든 문제점을 이해할 때까지 대화 상대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가능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대화가 건설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잠시 쉬었다가
언제든 다른 방식으로 이어나가야 한다. 발전하고 배우려면 실수를 인정하고 자기 비판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러나 상대의 특정 행동을 비판하는 발언은 삼가라. 어쩌면 내 생각에서 한치도 벗어나질 않니?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같은 말은 좋지 않다. 칼 리처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야구모자에 굵은 글씨로 부끄러운 것도 없고 욕먹을 이유도 없다라는 글귀를 쓰라고 했다. 그리고 돈 얘기를 할 때마다 그 모자를 쓰라고 조언한다. 좀 우습게 들리겠지만 여러분은 내 말의 요지를 이해했으리라 믿는다. 물론 이런 방법으로 모든 분쟁을 피할 수는 없다. 앞서 말했듯 우리는 모두 돈에 관한 대화에서는 초보자나 다름없다. 그러나 천천히 연습을 거듭하면 나아질 수 있다. 대화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앞서 말한 과정은 모두 대화의 기술일 뿐이다. 이 기술은 돈에 관해 성공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열쇠로 돈을 다루는 고차원적인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준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겠다. 당신에게 돈이 왜 중요한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한다. 당신의 행위가 한계에 부딪혔다면 심호흡하며 기다리기만 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합리적인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가치관과 목표, 위험 비율을 파악하는데 실패한 사람이 시시각각 변동하는 주가를 보면서 밤잠을 설치는 것도 당연하다. 공황 매도와 공황 구매의 경우 모두 객관적인 금융 컨설턴트의 도움이 필요하다. 투자자 혼자서는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쉬워진다는 사실이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자주 겪으며 그것에 관해 대화를 나눌수록 힘든 상황을 더 잘 견딜 수 있다. 베티나가 그 대표적인 예다. 나는 2003년부터 베티나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내가 아직 권력의 어두운 편, 즉 대형 은행의 소속이었던 시기였다. 베티나는 항상 자신의 소득을 아슬아슬하게 넘어서는 지출을 하고 있었다. 그의 수입은 항상 일정했기 때문에 베티나의 소비 습관은 점점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결과를 가져왔다. 내가 앞서 언급한 자본시장에서 과도한 소비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 증상인 미루기 현상 때문에 자본에서 베티나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질 만한 최적의 조건이 마련되었다. 베티나는 참 좋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내 고객 중 시장 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고 고객들 가운데 맨 마지막까지 달래며 진정시켜야 할 사람이었다. 2014년 여름 우크라이나 혁명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베티나의 마음은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성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컨설팅 상담 시간을 과감하게 늘렸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 당신에게 수백 번도 더 설명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그래도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는 이제 당신을 내 사무실에서 내보낼 겁니다. 이제 나는 당신이 내리는 투자 결정에 대해서 더 책임을 지지 않을 겁니다. 고객에 대한 애정은 때때로 이렇게 거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나는 베티나에게 일종의 충격 치료요법을 사용했다. 약 1년 후인 2015년 8월, 닥스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 하락했다. 내가 느끼기에 이번에는 상황이
우크라이나 혁명 시기보다 훨씬 심각했다.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았고, 고작 14일 만에 주가가 심하게 폭락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우리 부모님 시절에나 있던 일이다. 당시 나는 내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며 베티나를 생각했다. 그래서 내 동료 스타판에게 연락을 취해 베티나와 이야기해보라고 부탁했다. 당시 베티나도 바닷가에서 휴가를 즐기던 중이었다. 스테판과 베티나의 통화는 2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베티나는 스테판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건 이미 니키가 제게 여러 번 설명했던 일이에요. 저는 괜찮아요. 베티나가 평온한 반응을 보였다고 해서 우리 둘이 그 이후로 동일한 주제에 관해서 다시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베티나와 나는 매번 비슷한 패턴의 대화를 이어갔다. 당신이 무슨 말 하려는지 알아요. 온 김에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연습과 경험만이 노련한 투자자를 만든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 다른 모든 노력이 실패한다고 해도 탈출이나 공격이라는 대안도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진화론적으로 인류의 오래된 행동 양식이자 다소 비이성적이긴 해도 상대적으로 당신의 자산에는 별다른 해를 끼치지 않는다. 죽은 척하고 있어라.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은행 우편물을 열어보지도 말고 인터넷 뱅킹에서 계좌 잔액을 확인하지도 마라. 빌트의 금융 관련 소식 대신에 테니스 선수 보리스 베커나 축구 선수 로타어 마테우스에 관한 기사가 다시 실릴 때까지 기다려라. 자욱한 연기 속에서 비틀거리지 않으려면 금융업계에서 흘러나오는 다양한 상품 설명을 듣다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상상력에 제한이 없어진다. 고도로 불투명한 위험을 알려주는 컨설턴트는 거의 없다. 기업의 소유 구조, 부채 자본 비율, 통화 위험성, 부족한 유동성, 소송의 가능성이나 판매 운용사가 가진 위험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겠는가. 어떻게 현란한 금융계의 언변으로 짜낸 복잡한 직조물을 이용해 그럴듯한 옷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 옷을 파는 것이 바로 업계의 영업수단이다. 금융업계의 한 내부자는 이렇게 말했다. 투자는 마치 자욱한 연기 속에서 동전을 줍는 일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잘 되다가도 한번 넘어지는 날엔 결국 투자자와 금융 컨설턴트는 자신이 무엇에 투자하고 있는지, 투자하는 종목의 위험성은 실제로 얼마나 높은지도 모르면서 투자 상품의 엄청난 운영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투자 비용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만으로 커진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 2와 20의 법칙, 고정 수수료 2.0%, 배당 이익 20%를 따라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볼 수 있다. 지금도 여전히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나 상품 운용사는 이 수치의 절반 정도만을 제공한다. 이런 수치의 이면에는 위험한 이해관계의 상충이 있다. 기업의 영향력 있는 주주나 투자은행의 우량 고객은 이 점을 꿰뚫고 있다. 겉으로는 다른 명칭으로 팔리지만 결국 투자 내용상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진짜 알맹이는 헤지펀드다. 이런 헤지펀드 전략에 따라 생성된 독성 폐기물 같은 금융상품은
은행에게만 이익이 된다. 애초에 풀 수 없는 문제를 이해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고도로 복잡하게 설계된 은행의 금융상품이 바로 이런 난해한 문제에 속한다. 자신을 특별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투자자에게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확실한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투자자에게 따르는 것이 바로 이익이다. 앞서 다단계 투자회사가 채택했던 안전보장형 투자 전략은 현실 투자 시장과는 동떨어진 전략이다. 이 전략을 고수하는 투자자는 예측 불가한 위험이 동반된 단일 종목 투자만 고집하는 탐욕스러운 투자자와 같은 길을 걷는다. 결국 자욱한 연기 속을 비틀거리다 재산을 잃고 말 것이다. 탐욕을 버리지 못한 투자자는 자신의 오만에 대해 복수의 여신, 즉 네메시스의 처벌을 받는다. 예산 편성하기, 4개의 항아리. 상황은 더 나아질 수 있다. 당신이 첫 번째로 할 일은 다양한 유형의 자본 소비에 대비하여 여러 개의 항아리를 만들고 그것을 차례로 채우는 일이다. 단기적 수요가 필요한 항아리를 먼저 채우고 그것이 충족되면 중기적 목표를 위해 절약을 한 다음 다시 장기 목표를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다. 로마에 있는 트레비 분수를 떠올려 보면 쉽다. 높은 곳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 작은 웅덩이를 채운다. 그 웅덩이가 넘치면 조금 더 큰 웅덩이로 물이 흘러 들어간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마침내 거대한 분수가 가득 찬다. 트레비 분수는 다른 크기의 웅덩이가 모여 있어 자산의 구조화를 잘 보여준다. 수많은 관광객이 던지는 동전으로 물이 더 빨리 차오르기 때문에 자본 투자에 있어 좋은 참고가 된다. 만약 당신이 어떤 소비로든 소비부채, 즉 자동차 할부금 내지는 신용에 문제가 되는 대출금이 있다면 항상 최악의 것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절대 부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대출을 받는 것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기업의 자금을 조달할 때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대출은 실제로 비용이 많이 들고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여유 자금이 필요하다. 대출 상환은 고위험 투자 종목에 투자를 해서 얻은 이익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아니면 절대 상환이 불가능하다. 먼저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에 대비할 유동 자산이 필요하다. 유동 자산이 담긴 항아리로는 절대 위험 종목에 투자하는 모험을 해선 안 된다. 왜냐하면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즉시 그 항아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필요한 경우 당신은 마이너스 금리 시기에도 유동 자산만은 지켜야 한다. 무위험 이자율이 0이거나 마이너스일 때조차 수익을 약속하는 금융 상품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유동 자산의 규모에서 많이 인용되는 경험 법칙은 자기 소득을 기준으로 최소한 3개월치 여유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는 자동차 수리나 세탁기 수리 같은 예상치 못한 현실 문제까지 염두에 둔다.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위험은 고장난 자동차가 아니라 소득의 손실이다. 따라서 근로소득 없이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여유 자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에 필요한 3개월치 수입 금액의 기준은 생활 방식뿐만 아니라 직업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당신이 공무원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자영업자라면 일반 직장인이 실업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유동 자산이 필요할 것이다. 당신이 직장을 잃고 나서 바로 이직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당신은 자기 직업을 얼마나 전망 있게 평가하는가? 어쩌면 자영업이 회사원보다 훨씬 더 안정적일 수도 있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수개월치 급여를 전부 저축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기간 동안 일어나는 소비를 충당할 수는 있어야 한다. 소득에 따라서도 금액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만약 계좌에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금액이 쌓인다면 다른 항아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예측 불가하고 불가피하며 현재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비용이 드는 경우를 대비해 두 번째 항아리 계좌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여기에는 자산 유지비, 부동산 대출금 또는 특별 상환을 대비한 여유 자금이 포함된다. 이때는 소득의 정도와 자동차 유지비의 중요도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진다. 두 번째 항아리도 절대 위협 투자 종목에 쓰여서는 안 된다. 상황에 따라 매우 신중한 투자는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3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비용을 충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항아리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항아리다. 바로 즐거운 소비에 쓰이는 비용이 든 항아리이다. 이것은 생활 조건에 따라 각자 다르게 설정이 가능하다. 정기적 소득으로 쉽게 얻는 힘든 것을 감당할 때 이 예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한 경우 세 번째 항아리의 돈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항아리의 손실을 메울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항아리의 돈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금지다. 이런 식으로 분할된 예산이 책정된 항아리들이 있으면 당신의 재정적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유로운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 당신이 다른 것보다 휴가나 외식, 선물에 약간 더 돈을 쓰는 사람이라면 합리적으로 짜인 예산은 당신이 세운 또 다른 재정 목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현재 생활 수준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재정 목표가 될 수 있다. 그러려면 예산은 본질상 유한하므로 소비 우선 투자를 설정해야만 한다.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돈은 얼마인가? 어디에 돈을 썼을 때 나는 행복한가? 반대로 당신이 포기하는 데 익숙하고 절약하는 것에 윤리적 가치를 두고 자랐다면 소비를 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서 말한 소비 항아리를 여러 개 확보하고 있으면 죄책감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항아리를 만들면서 돈을 다룰 때 중요한 규칙을 배우기 때문이다. 이때 여유로운 자세를 가지고 시간은 곧 돈이다 라고 생각하며 삶에 대한 열정을 키워나가게 된다. 이런 규칙을 배우고 나면 당신은 삶에 낙이 없이 죽어가는 부자는 되지 않을 것이다. 수전노로 살면 합리적인 소비는 고사하고 일상을 완전히 포기한 채로 재산을 불리기에만 급급하다. 항아리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언제라도 필요할 때 그 안에 돈을 쓸 수 있으며 자신의 재정 상태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뜻이다. 항아리 3개를 제대로 채워두면 자본시장에 위기가 닥쳐도 침착함을 유지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심각한 상황에서 위험에 대비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지출이 발생할 때 재정적 압박을 받지 않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소비 항아리는 앞서 설명했던 자본시장에서 과도한 소비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완화시켜준다. 이 소비 항아리는
주가 변동이나 잘못된 투자 결정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를 충동적인 소비로 풀어낼 때 생기는 죄책감을 덜어준다. 이제 우리는 트레비 분수에서 가장 넓고 거의 모든 동전이 들어있는 마지막 웅덩이에 다다랐다. 당신은 이만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 투자 활동을 이어왔다. 그것은 잘한 일이다. 부동산 투자든 자본시장 투자든 초기에는 위험한 투자였더라도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성공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 성공하는 이유는 일부 투자 상품의 경우 소위 비유동성 프리미엄, 즉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금이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본시장 투자가 평균적으로 높은 수익을 약속하지만 단기 수익은 예측할 수 없고 무작위라는 점이다. 따라서 오래 투자할수록 예상 수익 평균치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장기 투자를 할 때에는 단기 투자 비용이 들어있는 항아리와 달리 더 많은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염두에 둬야 한다. 리밸런싱의 필요성. 더불어 당신의 계좌를 최대한 관리하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 손쉬운 관리의 기본 원칙은 리밸런싱, 즉 초기 상태로 다시 설정하는 데에 있다. 리밸런싱을 거치고 나면 조만간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초기 할당량에서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 이때 자본시장이 좋아지면 당신의 주식이 채권보다 더 큰 이익을 얻게 된다. 그 결과 당신의 증권계좌에 있는 위험 비율은 더 이상 당신의 인생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제 당신은 원칙을 재정립하고 주식 ETF의 배분율을 낮춰 채권 쪽 비율을 높여야 한다. 절차는 간단하다. 비싸게 팔아 수익을 올리고 돈을 안전한 쪽으로 옮기면 끝난다. 처분할 마음을 먹기가 어려울 뿐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반대의 경우다. 자본시장 사정이 나빠지면서 당신의 주식이 발생시키는 손실로 인해 당신의 인생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 이때 당신은 다시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다양한 자산 구성 요소를 주식으로 보유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가격이 저렴할 때 매수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것은 심리적으로는 엄청난 도전이다. 자본시장이 위기에 빠졌을 때 가진 주식을 전부 처분하지 않고는 평온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이 떨어진 주식 비율을 다시 원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더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주가가 그래도 계속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필요할 때 다시 사들이면 된다. 나중에 가서 내가 왜 수익을 배상금이라고 말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주가가 오르면 당신이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고 적절한 시기에 매수한 주식이 다시 올라 당신에게 보상을 주기 때문이다. 자본시장 위기 속에서 리밸런싱이 되면 자신의 위험 허용 범위를 검토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다. 주식 변동이 당신을 긴장하게 만든다고 인지하면 당신은 용감해져야 한다. 위기에 처했을 때 주식을 파는 것은 자산을 파괴하는 일이다. 변동에 대한 스트레스가 당신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경우에만 주식을 팔아라. 그렇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 상황을 어떻게든 헤쳐나가야만 한다. 며칠간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견딜만 하다. 미래의 자신에게 후회할 일을 남기지 마라.
나중을 위해 현재의 감정을 상세히 적어두고 미래에는 당신이 다시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명확한 지시를 서면으로 남겨둬라.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심각했던 위기 이전의 상황을 대부분 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메모는 1년 후 또는 당신의 계좌가 수익을 회복될 때마다 다시 꺼내 당신의 위험률을 조정하도록 도와준다. 반대로 만약 당신이 자본시장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에서도 심리적으로 동요하지 않고 투자 초기 할당량을 10%더 늘려야 할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지금이 바로 주식 배분을 늘리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 이것은 도박이 아니라 지속적인 전략적 대응을 위한 결정이다. 소득은 능력이다. 마지막으로 돈이 좋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돈을 소유하는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그것은 다시 사용하는 것이다. 즉각적으로 필요한 기본 욕구가 충족되면 어느 시점부터는 낭비가 시작된다. 돈이 무한정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낭비에 대한 부담이 뒤따른다. 소비가 가치 있는 이유와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돈이 부족하다는 것은 실제로 좋은 현상이다. 그리고 돈을 즐겁게 쓸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한다. 돈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돈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돈은 가치가 없다.